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없어요. 기억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기억, 20년 전의 기억,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갓난아기 때, 갓 태어났을 때의 기억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의식적인 기억이죠.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의식은 기억해요. 실제로 자유현상을 통해서 이제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인 이제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이 찌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폭식을 많이 하고 음식에 대한 식탐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유현상을 해봤어요. 자유현상을 해보니까 아주 오래 갓난아기 때로 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로 갔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로 보내지고 간호사가 얘에게 갓 태어났으니까 젖을 이제 우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유를 주고 나서 아니면 첫 엄마의 초유를 먹이고 나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애를 그냥 두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다른 간호사가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 그러니까 엄마 젖을 막 아주 힘차게 빨겠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오셨는데 아이고 애가 참 젖을 잘 빠네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유현상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보면 못 참고 막 먹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이제 무의식을 통해서 자유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기억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통찰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내담자는 음식에 대한 식탐을 줄이고 내가 그래서 음식을 보면 막 급하게 먹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걸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날씬하게 아주 좋은 체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내용은 무의식의 내용은 꿈이라든지 실수나 실언, 신경증, 환상 등으로 위장되어 있고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나므로 정신분석을 통해서만이 이를 파악 가능하다는 것.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현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식탐, 급히 먹는 것, 그리고 급히 먹다 보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살이 굉장히 많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고 무엇이가 의식하고 통찰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그 증상이 줄어들거나 완화되거나 없어진다는 것. 다음은 역하 자극입니다. 미국의 생리심리학자인 쉐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쉐브린은 무의식의 존재를 뇌의 정기적 반응 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특정 단어나 그림을 스크린에 1000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순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피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반응을 분석을 했어요. 자, 스크린에 어떤 특정 단어를 또 그림을 1000분의 1초 동안 노출시켰어요. 자, 1000분의 1초. 1초만 노출시켜도 우리가 볼까 말까인데 1000분의 1초 동안 짧은 순간에 노출시켰어요. 1000분의 1초면 우리 의식이 알아차리기는 정말 힘든 순간이죠. 찰나라고 할 수 있죠. 노출시킨 후에 피험자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자, 놀랍게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누가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무의식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요. 1000분의 1초 동안에 스크린에 어떤 특정 단어나 그림을 잠깐
찰나에 탁 보여줬는데 무엇이 알아차렸냐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무엇이게 힘이고 무엇이건 우리 교육학에서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잠재 능력이라고 그래요. 잠재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잠재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교육의 중요한 목표죠. 무의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쉐브린이 연구했던 이 연구와 비슷하게 실제로 적용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75년 미국의 한 극장에서 극장 주인이 자막에 드링 코카콜라 eat 팝콘이라는 문구를 몇 차례 관람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짧은 순간 넣었어요. 조금 전에 쉐브린은 처분 1초 동안 특정 단어나 그림을 넣었잖아요. 그보다는 긴 시간 동안, 100분 1초 동안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놀랍게도 콜라 판매는 17%, 팝콘은 58%가 증가했다는 거죠. 관람객들이 전혀 눈으로는 그 글자를 읽지 못했어도 뇌는 알아차린 것.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알아차린 것.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은 이제 광고를 하겠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자막 사이에 아주 찰나에 100분 1초, 10분 1초 동안에 드링크 코카콜라, eat 팝콘이라는 글자를 영화 관람객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싹 지나가게 넣었단 말이에요. 싹 지나가게 넣었어요. 좀 전에 뭐가 지나갔죠, 선생님이. 요거. 이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콜라 사러 가고 팝콘 사러 가는 거예요. 팝콘 먹을 생각이 없었고 콜라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무의식을 자극시킨 거죠. 관람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글자의 주문에 따라 행동을 한 셈이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하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서브리미널 스티뮬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무의식 역하 자극을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하 자극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을 우리나라 광고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무의식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신과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 정신의 구조는 뭐였습니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었죠. 자, 이걸 빙산이라고 보았을 때 수면 위에 보이는 곳을 의식이라고 하고, 자, 물속까지 보이는 곳을 전의식이라고 했고, 그 보이지 않는 무수한 그 아래, 빙산의 아래를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격의 구조는 뭐였습니까? 슈퍼에고. 여기서 보면 슈퍼에고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모두 망라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에고는 무의식의 이 부분까지, 이더는 무의식의 아랫부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과 방어 기제입니다. 자아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안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어때요? 성격의 구조에서 에고는 현실 원리에 따라서 조절한다 그랬죠. 이 에고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케라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슈퍼이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지 마. 아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안전한지 에고가 충족하려고 하는 그 쾌락이 지금 안전하게 잘 충족될 수 있는지 또 도덕 원리가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완벽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용하면 어떠한 불안도 느끼지 않을 텐데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불안을 느끼죠. 외적 이름들을 잘 처리한다면 현실 불안을 예방할 수 있고 원초와의 충동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정도로 방출되면 신경증적 불안을 예방할 수 있겠죠. 초자가 금지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불안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히 작동하는 자아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는 거죠. 자,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불안에. 현실적 불안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위협의 지각에 따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두운 골목길, 불안하죠. 뭔가 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고, 교통사고, 화재, 달리는 차량, 범죄 노출 등 이게 뭐예요? 현실적 불안.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위협이죠. 이러한 현실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잖아요. 신경정적 불안은 뭐냐면 원초화와 자아 사이에 내적 힘의 균형이 깨져서 원초화가 자아를 압도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신경정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치명적인 독충에게 쏠까봐 여름 휴가 내내 집안에서만 지내는 여성. 너무 신경증적이죠. 그 휴가를 집안에서만 지낸다. 독충에 쏠까봐 무서워서. 어두운 길에 누가 나타날 것 같아서 밤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 이것도요. 이것도 신경증적 불안이죠. 아예 나가지 않는 거.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 간의 힘의 균형이 상실될 때 느끼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불안으로 양심이 잘 발달되는 사람은 이때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러한 불안이 발생할 때 자아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문제 제한적인 대처를 하는 것. 두 번째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방어 기제는 내부에서의 충동을 억제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의 요구와 자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생기는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방어 기제가 아니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전략이 되겠죠. 방어 기제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요. 그것이 방어 기제의 특징이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정신의 구조, 성격의 구조,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차시에는 정신분석적 관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자아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